유관기관 및 단체의 일부 이제 내빈들과 그리고 저희 회원들 이렇게 당사자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하는 관계로 행사의 성격상 시간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본 행사에 앞서서 한서울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참정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런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정착과 예시화를 힘써오고 계십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소병훈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5분 분량이 또 있는데 여기서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그런 주체적인 삶과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은채 시의원님,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광주 시내 아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계십니다. 우리 김석기 사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 환경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 강화에 교육을 접목해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죠. 우리 안기권 전 도의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시민단체 장민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시의 직업재활, 장애인의 직업재활 4개 맡겨라. 우리 광주시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도남원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계십니다. 전 장애인 시설 연합회 회장님이시기도 했고 지금 전국구세요. 여기저기 많이 지역사회 복지를 알리고 계십니다. 박순범 원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소개를 못해드린 내빈 분들이 계시면 진행 중이라도 잠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서울센터 한동식 소장님을 모시고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맡고 있는 한동식이라고 합니다. 어제 밤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오늘 토론회에 오시는 분들 걸음이 좀 힘들진 않으셨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특히 바쁘신 의전활동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기꺼이 내주신 소병훈 의원님과 이은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서울센터는 지난 17년 동안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희가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의 이 이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죠. 특별교통수단과 자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또 역시 저상버스 정류장을 저상버스는 도입이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라고 저희가 저상버스 정류장 그 전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장애인들이 승하차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애인 참정권에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지방선거 또는 총선 때마다 저희가 그 투표소를 전체 전수검사를 해서
장애인 접근성이 과연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백서를 매년 이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거긴 한데 장애인분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투표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니네들이 선정했던 거 가운데 여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음번에 선정할 때는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늘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매번 반복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라는 문제를 좀 인지를 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광주시의 노후된 건물들, 그러니까 인구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곳 가운데 한 군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투표소가 옛날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편의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분들이 역시 과연 지역사회에서 투표권, 선정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이 됐고요. 이 토론회 주제에 공감을 여기 양쪽 글자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패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오늘 좋은 의견들을 전달해 주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의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집행부에다가도 좀 전달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걸음을 함께 해주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닐 때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몸이 아프시거나 할 때 마땅하게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곳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편의시설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제 진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웰리스 건강검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웰리스 건강검진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많은 건강검진을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하고 이제 올해 그래서 업무 협약을 이렇게 맺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인기 본부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소병훈 국회의원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금요일 날 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월화수목은 교회로 출근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저 보이는 데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면 40분이면 도착합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는데 다행히 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시에 학부모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자리를 텐데 양해해 주시고 이런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한솔 세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으셔서 자주 통화도 하고 잘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이제 보건복지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3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쪽을 좀 정책적으로 좀 다듬자 갖고 최근에 장애인 관련된 법안도 여러 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관련 일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책 지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이 정부 내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그렇게 심합니다. 한 예로 그거 고치느라고 예산을 꽤 대량을 이번에 했는데 장애인 재단 장애인 직업 훈련 하는 게 고용부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비용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좀 낮춰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 예산에 좀 그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뭐 더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국회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 때라도 저희 의원실에 연락 주시면 열심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지켜보지 못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알려주실 테니까 제가 듣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큰 행사를 하든 작은 행사를 하든 의원님들께 항상 요청을 드리면 대부분 많이 이제 의회 일정이랑 겹쳐서 많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의원님들이 이제 섬에 계셔서 나오시기가 좀 힘드셔서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 섬에서 여의도에서 이까지 시골까지 이렇게 와주신 우리 소병훈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항상 진지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게 의원님 좀 웃으시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근엄한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네, 오늘 토론회 준비에 앞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 실천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죠. 우리 이은채 의원님 잠깐 모셔서 환영사 잠깐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은채입니다. 축사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과 그리고 또 사회 추경 심의 중이어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전에 회의가 끝나서 한동식 위원장님 뵈러 또 왔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광주시 모든 일에 열정이 대단하셔서 우리 의원으로 일하는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가장 고생해 주실 좌장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다들 존경하는 선배이자 또 한편으로는 동지들이신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눈으로 인해서 많이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곳까지 어렵게 찾아주신 좌장 및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은 사장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은 전 한국 장애인 인권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턱없는 여행이라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아 트래블이라는 여행사를 설립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장애계 이슈를 다룬 윤석권의 똥침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이제 운영을 하셨었고요. 그걸 통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윤석권 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선거 교육 등 정보 접근법 보장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강윤택 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윤택 소장님은 현재 시각장애 스포츠장애인연맹 제8대 회장이죠? 8대 회장이 그리고 우리 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의 든든한 기반을 다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우리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발제해 주실 건데요. 이 김동욱 위원장님은 2000년 전후로 해서
자립생활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태동할 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각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인데, 갑자기 자립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립생활이 뭔가 하고 제가 뭐 여러 군데 그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우리 김동호 선배 근무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것을 인연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요. 전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과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UNESTA, 즉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회문제 전문가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우창윤 대표님이십니다. 우창윤 대표님은 그 서울대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 유니버셜 디자인, 즉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가 편안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현재까지 매진하고 계십니다. 전 서울시 의원과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의 주제에 맞게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 유니버셜 디자인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창윤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자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사회자는 이만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일단 회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저기가 이게 에코가 예, 방금 좌장으로 소개받은 유석권입니다. 제가 이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해서 여러 차례 토론자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봤어도 좌장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좌장으로 초대를 받은 거 보니까. 저는 그 2006년부터 장애인 정치 참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 전시인 열린우리당 창단을 할 때부터 당원으로 참여하면서 장애인위원회를 당내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데 실무적으로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장애인위원회의 3파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편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참정권 토론회에는 좀 비교적 자주 이렇게 토론자나 이렇게 섭외가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 광주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 오늘 토론회 주제가 참정권인데요.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출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직접 참여, 간접 참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다루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본격적으로 토론에 앞서서 제가 잠깐 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서울의 예를 하나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 지역위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거기 이제 장애인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원들을 모으셨나 봐요.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모았는데 그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님하고 좀 관계가 좀 어그러졌나 봐요. 아무래도 장애인단체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서운한 말을 좀 했나 봐요. 그 단체 회장님한테. 그런 차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의 구청장이 국회의원을 나온다고, 구청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구청장도 장애인단체 회장님이니까 다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이 그 회장님한테 찾아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침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차에 이 회장님이 제가 얼마만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구청장이 저한테 당원 한 200명만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회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기존의 당원 100명 외에 200명의 회원들을 이렇게 입당을 시켜서 300명의 당원들을 입당시켜가지고 거기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한 7,000명이었대요, 당시에. 7,000명이었는데 권리당원 300명을 모았으니까 이건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국정진하고 국회의원하고 경선했을 때. 경선을 결국 못하고 그 현역 국회의원이 뭐 이만저만한 이유로 탈당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출마를 하지 못했는데 대신 경선을 해서 한번 보기 좋게 현역 국회의원 꺾었으면 또 장애인단체의 힘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그 단체 그 회장님을 뭐 돕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냥 그렇다라는 이제 사례로 이렇게 늘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광주 한서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를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에 들어와서 입당해서 당원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획득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게 단순히 투표만 하는 행위가 있는 건 아니다.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사회운동도 하고 또 정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그런 점에서 토론회를 잘 지켜봐 주시고 끝나고 나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토론자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어가지고 감안해서 또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게 하지만 핵심 위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시에 4시에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근데 토론자들 지금 25분씩 주어졌거든요. 근데 부탁까지 한 20분 이내로 이렇게 끝마치시고 또 여기서 질문을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네. 20분 이내에 끝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번 토론회가 발제자는 없으시고요. 토론자들의 토론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독특한 형식이긴 한데 먼저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 한국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강윤태 회장님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동작구에 있는 그 우리동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님께서 주신 대로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회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소장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대표라고 부르고 맘대로 부르는데 저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이거는 우리 자립생활센터 장애 운동을 하는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잘 요즘 상황을 보지를 못하지만 보통 이 시간대쯤 되면 중요한 내빈들은 많이 빠지시고 이렇게 있을 텐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토론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늘 이렇게 동작구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쭉 보던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민주당의 구의원들, 시의원들, 구청장님들 쭉 이랬었어요. 근데 아까 저희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주로 섬에 계셔가지고 평소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저희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때 행사할 때는 이제 선거 앞두고 다 오셨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름이라도 아는 게 민주당 시의원님, 부의원님, 부총장이니까 제가 이제 소개도 하고 아유 우리 지역에서 솔직히 하나도 해준 것도 없지만 엄청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후보들 분들은 뭐 다 처음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엄청 이겨가지고 부총장님 당선되자마자 오셔가지고 자기 그때 너무 서운했다. 자기 소개는 잘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엄청 그래서 말은 자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내자. 말은 그랬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요즘에 보면 무슨 내란 전당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봐도 저분들은 왜 저런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는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달라요. 저희 지역은 늘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국민의힘이 돼가지고 낯설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지역의 곳곳에 장애인들 이슈만 있으면 엄청 쫓아다니고 얘기 듣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저분이 국민의힘 분들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내분들 다 다르겠지만 뭐 선거 전에는 다 와서 이렇게 뭐 얘기도 듣고 이런 토론에도 앞에 잠깐 계시기도 하지만 진짜 되셨을 때 우리 장애인 유권자들은 계속 생각하신다면 지역의 장애인들의 목소리 좀 진짜 기부를 저희도 행사할 때는 실제로 해준 건 없었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저희는 다 압니다. 저희 회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대고 나서도 이제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당이 별로 그렇게 잘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 삶에 누가 더 관심을 갖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또 뒤에 엄청 제가 여기 토론할 중에서 제가 다 어른분들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제가 우리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참정권 보장에 대한 접근성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험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물리적 정보 통신적 그런 장벽 없이 시설이나 서비스 정보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는 뭐 건물에 접근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동권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이것이 보장돼야지 이 참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것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이 돼야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접근권이라는 것은 교육권이나 노동권, 참정권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접근권 중심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은 다 접근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 제일 없는 것 같지만 다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되면은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후보자 인터뷰도 하고 공약도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는 늘 뉴스를 보면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몰라요. 이제 많은 분들은 TV나 이런 거 보면은 얼굴 보고 자막 보고 저 사람이 누구구나 아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보가 되게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럴 때는 특히나 그런 게 어렵습니다. 대선에서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주목받았을 때는 좀 덜한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감, 시의원, 구의원은 이름도 잘 모르고 선거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몇 명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뭐 아주 큰 정당 말고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누가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나고 하지만 해설이나 지금 자막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일부 뉴스 시간대에는 화면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또 자막으로 처리되는 게 있으면 자막으로 나오는 것들을 자막 뭐뭐뭐 이렇게 음성으로 읽어주고 그렇습니다. 그 선거 때 보면은 그 가장 선거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 공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점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읽는 이 점자 같은 경우는 보통 글자보다 부피가 이제 면수가 한 뭐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자로 써 있는 거를 점자로 옮기면은 그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법에 이게 뭐 면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없어지면서 지금은 내용을 똑같이 해서 점자로 이렇게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선거 공고물하고 점자 선거 공고물의 내용이 이제 같아졌죠. 그래서 좀 개선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 제대로 제작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점자로 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다 돼서나 뭐 지나서 받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점자가 우리 시각장애인 전체 한 25만 명 중에서 저같이 전혀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한 28,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점자를 일상의 문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대략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만 제공해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파일을 통해 가지고 USB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자문서나 오디오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중도에 실명한 분들은 중간에 이제 실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사용이 또 어려워서 선거 공고물에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에 실명한 사람들, 또 점자를 주요한 문자로 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사실 그 지역의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공고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매체로서 제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때는 막 벽보도 엄청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현수막도 엄청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누군지 어디 붙어 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물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참정권을 행사할 때 이 정보 접근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다양한 형태로서 이 선거 정보가 좀 제공이 돼야 장애 유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돼야지 제대로 된 참정권 행사할 수 있겠죠. 뭐 노인 같은 경우는 뭐 문자 수어 통역 같은 거 오늘도 수어 통역 통해서 이게 문자만 가지고 되지 않고 또 노인들의 언어는 수어이기 때문에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어로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서 제공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쉬운 언어로 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쉬운 설명 또 그림
뭐 쉬운 말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저도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상에 대한 어떤 화면 해설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뉴스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일부 시간대에 화면을 해설해주거든요. 그거 좀 내내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 말하면 영어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 화면 해설 시간에는 그걸 다 자막을 다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인터넷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들 읽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이런 뉴스와 같은 이런 정보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화면에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자나 확대, 전자문서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뭐 이거 한다고 다 읽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거도 너무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제공돼서는 안 되고 농인도 문자 수어인 것처럼 또 점자와 음성, 또 확대, 축소, 전자문서 형태의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좀 제공이 돼야지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형태의 정보 제공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웹 형태로 또 전자문서 형태로 해서 하면은 신속하게 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그 수준에 따라서 또 다양한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접근이 좀 가능하도록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몇 가지 방법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좀 열어놓고서 어떻게든 이 정보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한 명이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대안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기술도 있고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 행사하려면 이제 투표장을 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때 되면 이제 투표장의 접근성이 가능한지 이제 모니터링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여러 선거 때마다 하거든요.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그 투표장까지 찾아가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고, 뭐, 근데 이제 활동전 선생님이랑 어떻게든 가는데, 투표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표장까지 가는 건 문제죠. 뭐, 평소에 가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혼자서는 뭐 보통 가기 어렵고, 활동전사나 특별교통 수단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가면, 투표를 하러 가면은 진짜 문제는 이제 투표하는 중에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비밀 투표니까 신분증 주고 투표용지 받아서 기표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투표하면 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투표장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늘 모니터링 겸해서 늘 혼자 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다 당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투표를 시킬까. 서로 막 갑자기 상의하고 어디 규정이 있지 않으면 찾아보고 막 누구 같이 온 사람 없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은 용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그 투표 보조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투표용지에 딱 끼면은 거기 이제 고정시켜가지고 그 칸에다가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보조도구가 투표용지랑 정확하게 잘 고정되기가 어려워요. 선거 때마다 고정되는 형태가 좀 바뀌더라고요. 근데 고정이 정확히 안 되면 그 보조도구에 이렇게 칸에다가 점자를 찍어도 용지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막 경계선에 찍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후보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무슨 선거였지? 10몇 번까지 있었는데 용지 엄청 길었어요. 그러니까 칸은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경계선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도장을 찍잖아요. 기표를 하면 이게 잘 찍혔는지, 가운데 찍혔는지, 진짜 찍혔는지, 경계선에 찍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도구가 안전하지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데 찍었는지 하는 게 상당히 좀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밀 투표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거 이제 그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같으면은 이게 관외 선거를 하게 되면 이 투표 보조도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후보자 수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제대로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번호만 써있고 어쩔 때는 이름하고 번호를 같이 써놓는데 정당 이런 거 써놓는 경우도 있고 매번 후보자 수에 따라 달라고 관외냐 관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투표 보조도구가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투표를 포기하고 투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가족이 같이 가거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 투표소에 있는 2명이 함께 들어가서 투표를 보게 돼 있어요. 보조하게 돼 있어요. 공개 투표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 저희 모니터링 해보면,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엄청 당하다, 2명 들어가야 되는 거래. 그러면서 막 갑자기 한 명이 더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거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정말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를 주냐에 따라서 후보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도록 좀 고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소까지의 접근성과 투표 과정에서의 접근성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도록 고민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야지 좀 더 유권자로서 보여지고, 그래야 우리 말을 후보님들이 좀 더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고에도 없고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후보로 확정이 되려면 지역 장애인 몇 프로 이상 추천을 받지 않으면 후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되고 나서 좀 신경 좀 써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어쨌든 이번 토론을 통해가지고 장애인의 참정권이 그냥 단지 권리로서 그냥 명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행사가 돼가지고 유권자로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시간 논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윤택 소장님, 이제 정정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택 소장님께서는 이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또 투표식 투표 과정에서의 접근권,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접근권이야말로 참정권 보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각 유형별로, 장애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우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자 공공물이라든지 화면 해설 등을 언급해 주셨고요. 발달장애인은 보다 좀 쉬운 말, 또 그림, 뭐 이런 걸 통해서 저 공고물이 좀 이렇게 표현돼서 유권자들한테, 발달장애인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공고물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또 노인들에게는 수어 통역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수어 통역 같은 것들 봉헌해서 선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본인의 사례, 시각장애인들의 사례,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을 좀 아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표 과정에서의 접근성은 이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토론자로는 두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 총무연맹 정책위원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고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만 하여튼 특히 장애인 선택적인 선거권, 투표권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우리 그 강윤택 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제가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강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새롭게 아는 것도 있어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해서 좀 더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투표권, 선거권의 장애인의 투표권과 선거권에 대한 부분들의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틀에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법을 비준한 나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정부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장애인의 투표권과 선거권 있는데요. 29조에 보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표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피선거권을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투표 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지금 강 소장님 좀 말씀하셨죠. 투표하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투표 기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라든가 또 손이 또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 기표하기 어려운, 기표는 약간만 그 선을 물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유효한 투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도 있지만 접근성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또 정보 접근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되고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이 용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보조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 사용을 촉진해야 되고,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않냐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 투표를 할 권리,
비밀 투표는 중요한 투표의 4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이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 도움 요청에 대해서 국가는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 공적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보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우리 우창윤 대표님이 교회에 관한 설명하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 협약인데 이걸 그 권리 협약을 비준한다면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행 그 현황을 위원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보고를 2번을 했고요. 그 2012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 더 자주 해야 되는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이제 밀려서 우리가 10년 만에 이 보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유엔에 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다루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의견을, 견해를 해당 그 국가, 정부에다가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최종 견해라고 합니다. 최종 견해인데 이 최종 견해를 우리가 2022년에 8월 달에 심사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한 달 후에 휴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최종 견해 안에 보면은 우리의 장애인들의 참여권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학적 치료를 받으며 구급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선거 과정에서 배제하는 치료감호법에서의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이 그 장애인을 선거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말 자체는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감호법에서 장애를 배제한다고 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인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2019년인가요? 2017년인가 개정이 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애인이 선거를 못하게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법적인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위원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치료감호법이나 치료감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갖다 교도소에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치료를 하면서 수감할 수 있는 그런 것다 치료감호라고 하는데요.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냥 환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감호에서 구금돼 있고 치료를 받으면서 또 여기는 또 정신적 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거나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한국이 실제로 이런 치료 감호 시설에서 선거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사실 지적한 겁니다. 법 조항을 읽은 건 아니고요. 그 점이 그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이라든가 직접 심리적, 사회적 장애인을 얘기하는 정신적 장애인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 촉각을 같이 갖고 있는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장애 여성을 포함한 소외된 장애인들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했고, 공공선거 토론, 선거 프로그램 및 온라인 인쇄 선거 자료를 포함한 선거 정보의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투표소,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장애권리위원회는 선거 투표 절차, 시설, 인쇄 선거 자료들이 평이한 언어로 또 읽기 쉬운 자료로 접근 가능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앞서 지금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사례나 경험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나아가서 발달장애인들도 선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발달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제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선거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들의 선거를 발달장애인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최근에는 법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근데 현재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조인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발달장애인이나 정적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들을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문제 지적을 해왔고요. 이것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최근에 이것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다. 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 법원의 몇 가지 두 케이스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몇 달 안에는 그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최종 2집까지는 그 장애인에게 그런 판결을 제공해주려고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것을 이뤄내기 위한 장애인 단체의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옛날에는 발달장애인들도 할 수 있게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그냥 뒀었는데 이걸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고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한정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이것을 오히려 명확히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에게 보조인이 2명이 붙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이게 상대적으로는 발달장애인 같은 이런 장애인들은 배제가 되는 경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계속됐던 것이고 이것을 장애인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2020년에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서 시행됐고 이것을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인권위원회가 시정 공고를 했죠. 2021년 3월에 시정 공고를 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앙선거관리가 이걸 갖다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또 투표소마다 이게 다르게 적용이 됐어요. 어떤 투표소는 발달장애인하고 보조인 가족이나 부모 같이 와서 들어가게 투표하게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막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간 것이고 이 두 번의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2월에 그래서 2025년에 2024년 10월에 차별구제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별행위라고 지적이 되고 2025년 1월에도 차별구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승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검법원에서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인용 결정이 돼서 이것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서울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1심에서 마찬가지로 이건 차별행위다. 적절한 우리 차별이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있잖아요. 장애차별금지법인데 장애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차별 규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장애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못 들어와. 우리 장애 안 봤으면 이렇게 해서 직접 차별인 것이고요. 간접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주지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장애인들에게도 너도 위장인과 똑같이 1시간 동안 이 시험지를 풀어.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그거를 보려면 점자로 읽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시각장애인에게 예를 들어서 점자 시험지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핏 보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을 주는 것, 이것이 간접차별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어떤 편의 제공,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 편의 제공하지 않는 것을 또한 차별을 보고 있어요, 법에서는. 근데 지금 이 법에서는 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보조인이 같이 붙어서 해주거나 도와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투표는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들어가서 하든지, 혼자 못할 거면 투표 못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거잖아요. 간접 차별이기도 하면서 동일하게 장애인들이 편의를 그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도와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런 걸 갖다 제공해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차별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소송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람 수용했으면 되는데 이걸 다시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또. 이게 3심제잖아요. 이게 3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3심까지 간 거예요. 현재 3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나오겠죠. 그것도 혹시 모릅니다. 대법원이 요새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장애인 성호권에 대한 소송 상황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잘 된다면 발달장애인들도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결과 잘 나온다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 제도를 또 정책을 만들어 놓겠다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장애인 선거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소개해드리면은 투표소 접근성 편의 지원, 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한 1층에 둔다거나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을 한다거나 이것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임시 경사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넓게 공간을 마련한 기표대를 만든다거나 또 투표 편의 제공에서 차량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그 편의 제공을 우리가 다니스럽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표소의 접근성, 이런 물리적인 접근성의 실태를 보면은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는 대로 우리나라에 3,5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370개 정도, 94.5%, 약 95% 정도만 투표 접근성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5%는 95.1은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나머지 5%의 투표소는 전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차별이기도 하고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생각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100%가 안 되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임시기표소라든가 기표를 할 수 있는 데서 투표소는 2층에서 못 올라가지만 기표소가 딱 다른 2층 공간에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거소투표. 그러니까는 너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차 타기가 어렵다 그러면 집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끔 또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시각장애인 실시장애인에게는 2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점자형 투표용구 비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강주장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투표 또 관외 투표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특수 기표용구를 또 비치해서 손목을 갖다 고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투표소에다 비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 정보 접근성 강화하기 위해서 점자 투표 안내물이나 음성 투표 안내 시기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수화 자막 방송을 권장을 하고, 또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자를 제작한다는데, 쉽게 설명한 안내자를 책자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그렇게 쉽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노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 좋게 도표화해가지고 그림을 넣고 해서 만든 것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발달 장애인들이 전혀 쉽지 않은 그런 그 설명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가지고는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내용은 거기에 장애인을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갖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한 2분 남았어요.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발달 장애인에게 맞는 그런 절차 보조라든가 법적들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현장에서 선거 관련된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장애인 유형에 맞게끔, 앞서도 수장 말씀하셨죠. 앞서 맞게끔 잘 설명이 되고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법이 일단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섬유와 용해인 유연함이 발달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신체적 장애 부분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해서 역시 보조받아가지고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게끔, 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개정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 투표용지가 지금 제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투표용지 자체를 그림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수하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보조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빨리 끝내라고. 시각장애인들이 그렇지만 크게 보조를 받습니다만은 비일투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령 또 아까 기표할 때 오류가 많이 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표 사실을 스스로 내가 제대로 내가 1번에 찍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모르잖아요. 이렇게 점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 좀 찾아보자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찍은 거를 딱 이렇게 있게 하는 리더기가 있다가 리더기가 딱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음성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건물 자체의 접근성,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표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에 관한 말씀드렸고요. 함께 적용을 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호 위원장님 토론을 마쳤고요. 김동호 위원장님은 이제 세 개의 갈라디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보실 것 같아요. 먼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통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소개하고 있는 참정권 관련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선관위가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요약 정리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들까지도 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 관련돼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 대안 모색까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대안 모색을 위해서 성희아 의원하고 용해인 의원이 관련돼서 그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청결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공공을 관한 이렇게 대안까지 좀 마련을 해주셨어요. 예, 자연적으로요. 그 다음 토론자로는 우창현 한국 유니버설 디자인협회 회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운영은 날씨가 없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건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휠체어 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강의사장님이 안 보이시니까, 속편한 것도 많죠? 힘든 것도 많은데. 네. 저는 일단 눈이 잘 보이니까요, 아이도 제가 1.2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속 터집니다. 저런 상황을 지금 얼마나 속 터질까요? 속 터집니다. 이런 화장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형님 동생을 위해서 그런 앞으로 또 있어도 참. 이런 화장실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는 화장실을 볼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렇게 볼까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이 인간의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은 어떻게 써요? 네. 늘상 저런 게 다반사라는 거예요. 네. 저런 게 다반사다. 이렇게 놓고는 저희가 휠체어 마크 이렇게 붙이면, 휠체어 마크 이렇게 붙이면 저게 이제 네. 저게 경사로가 되냐고요. 우리가 보면 이 굉장히 힘든 어떤 환경이잖아요. 다 나가면, 집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힘들어. 제가 오늘 눈이 와서 아침에 출발하는데 눈이 안 와갔잖아요. 그래서 잠실 서내역까지 가는데 눈 정말 지하철 타고 잠실 문역에서 한번 갈아타고 신논현역 가가지고 또 신문단에서 타고 또 판교에 와가지고 광주까지 오고. 자, 오늘은 굉장히 이제 눈이 왔지만 지하철을 갈아타는 건 굉장히 순탄했어요. 왜? 거기 지하철 엘리베이터들이 고장난 게 없었어요. 만약에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고장났다? 그러면 이게 오늘 중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전화를 해. 지하철 역사에다 전화를 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괜찮습니까?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화해가지고 괜찮다. 아직까지는. 근데 간혹 가다가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내가 탈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또 가끔 있어요. 정말 열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제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보면 연말에 좀 많이 저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연말에 저럴까요? 이렇게 좋아할 때 좀 좀 도르타지인데, 날씨 볼 때, 겨울에 추운데 왜 그럴까요? 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지금 국회 예산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들의 저출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달라. 물론 바로 하는 자기들 단체에 뭔가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명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즘에 특히 예전에 해외에서만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디 살지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말로 하지 왜 저는 물리적인 행사를 하냐라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로 해서 됐습니다. 네.
저분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예? 뭐 저렇게 지하철을 기어 다니겠어요. 자, 근데 있잖아요. 200년 전에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200년 전. 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라는 건요, 산업혁명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있었어요. 예. 엘리자베스 1세 때 시작해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 아, 예. 하여튼 좋은 일이십니다. 어쨌든, 예, 엘리자베스 1세 그러면요, 1601년입니다. 그때는 1601년. 근데 장애인이라고 정확하게 정의가 된 거는 200년 전쯤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사람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냥 눈이 좀 안 보이네. 그래서 좀 불편하네. 좀, 이렇게 살다리가 뭐 있네. 이런, 불편하네.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에서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힘들잖아요. 우리 강 소장님, 또 나 같은 사람, 또 우리 김동호, 위원장님, 이런 분들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 시키려니까 이 장애인이 있어요. 공장에 일하는 동안.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장애인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게 보낸, PPT가 있는데 다 잘라 먹어버렸어. 그냥 푹 잘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싹 다 떼먹어버리네. 아, 정말 너무하다. 이거 한 사람이 시키신 겁니까? 자기가 듣기 거북한 건 싹 떼먹었네. 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이게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건 뭘까요? 또 정치라는 거는 뭘까요? 오늘 이제 이게 참정권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난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직접 하기 싫고 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이게 권력입니다. 라고 어떤 서양의 정치학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제일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건 뭐냐면요, 정치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들,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편한테 좀 더 줄 거냐. 아니면 골고루 나눌 거냐. 아니면 좀 살기 있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할 거냐. 이런,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표할 때마다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이게 좀 속된 말로 이게 쓸개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정책을 펴는 사람인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나한테 좀 인사하는 사람, 뭐 좀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정작 나중에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거든요. 지금 오셨다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님도. 또 시의원님도 오셨다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정치를 못하니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저분들한테 우리 권력을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분들한테 어떤 권력을 위임했을 때 그 권력을 나를 대신해서 잘 써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 한 명을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거를 몇 년 땡겨서 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치의 참정권이라는 형태로 출마할 수도 있고, 가서 투표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잘 행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게 맞아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장애인들이 어떤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정치계나 권력에다가 어떤 투영하고 싶으면, 우리가 스스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지, 좀 찍어주시겠어요? 좋다. 제가 역시 이렇게, 보세요. 제가 목소리 높이니까 안 되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떼먹었던 거 다시 살려냈네. 아니,
들어보면 들어봤던데. 자, 이게 있잖아요. 권력을 몇 가지로 나누면요. 눈에 보이는 권력.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 권력이 뭐예요? 의제 설정 권력이라는 거죠. 의제 설정. 의제 설정 권력.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몇 년 전에 우리가, 자, 모든 사람들한테 학교 가면 밥을 준다. 그죠? 급식, 보편 급식. 그랬더니 한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이병철 손자한테도 밥을 주냐. 그죠?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집중줘야지. 이런 의제가 있었고, 아니야, 그렇고, 세금 내니까 밥 정도는 같이 주자. 이런 보편 급식. 이런 게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 밑에 거. 여러 가지 3차원 정도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권력이. 어쩌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만 얘기하면 또 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옛날에 우리 산업신문 지나고 나서 찰리 채플린 같은 이 사람들이 영화를 가지고 모든 삶이 그런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너무나 정교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구성품밖에 안 되네요. 우리 장님들도 있잖아요.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셔. 보셨죠? 네, 나타나신다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때가 지나가면, 또 한 3년은 또, 네, 3년 걸로 한 번씩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인구적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인류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정치라든지 사회가 저렇게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아사 아모사 들어보셨어요? 좀 들어보셨어요? 자, 모아사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반대로 아모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보가 너무 유통이 빠르다 보니까 애지간한 것들은 지금 뭐 일본 총리가 뭔 얘기 다 나오잖아요. 뭔 얘기 했더니 목을 따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하시잖아. 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저 소외된 양쪽 저런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정치 권력도 저렇게 돼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마텔사의 바비 인형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저런, 아주 어렸을 때 저런 바비 인형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바비 인형을 보면 그 여자아이들이 크면서 무의식 중에, 나도 저런 모양의 어떤 그 몸매를 가진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무의식 중에. 제가 그래서 3차원적 권력 말씀드렸잖아. 근데 이제 이 마텔사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됐어요. 보시죠? 휠체어타. 어떻게 인간 사회가 어떻게 획일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라는 건 정말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렇게 저 휠체어 탄 여자를 모델로 썼지만 몇 년 뒤에는 이 보청기를 낀 이런 그 인형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UN OECD 베러 라이프 인덱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평가했는데, 자,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2018년 거를 보면 저게 별 모양일수록 뭐냐면요, 굉장히 뒤죽박죽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좀 선진국일수록 이 문화가 좀 고양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저게 거의 그냥 원형이야, 거의. 근데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자, 뭐 교육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죠? 거의 만점이야. 근데 공동체 의식은 빵점이야. 딱 나오죠? 저게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고 OECD가 평가한 거야. 자, 그래서 저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려면 우리가 장애인들도 또 이 정치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위에 사람, 저 위에 여의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담을 쌓다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 때 남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의 삼각형이 대단히 중요한데, 뭐냐면 일단 정치를 하려면요,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권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념이 있어야지, 철학이 있어야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3년 전에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뭐 도대체 뭐, 그죠? 왕자나 써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인 줄 아는 거예요, 왕. 옛날에 조선시대 왕은요, 그래도 교육을 받잖아. 그 사람이 자식이 부족해도 세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왕의 어떤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을 안 받고 일단 덜컥 대통령이 되니까. 그래서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세력. 우리 장애인들도 그렇게 어떤 장애계가 뭘 하고 싶은 철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예를 들어서 노래가 사회가 되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험을 붙고 있잖아. 이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장애인 보험 이런 거를 국가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거둘 때 뭐 0.몇% 걷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걸 정책으로 실현하는 거, 이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보험을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정치인에서 권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오늘 또 이것만 얘기하면 또 우리 한전이 또 뭐라고 합니까? 원래 저한테 얘기한 거는 그 선출직이 임명직 공직의 이 진출의 장벽, 이런 걸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참 어렵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바쁘거든요? 엄청 바빠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뭐,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몇 개 정리한 다음에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으니까 5분 만에 정리해줘. 이게 바로 그거예요, 5분 만에. 네, 정리해준 게 5분 만에 AI가 정리해준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이 선출직의 임명직 공직에 진출하는데 장벽이 뭐냐?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물어봤죠. 그러고 보면. 근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줬어. 그래서 내가 깔끔하다면 좀 약간 뭐 좀 고칠 거 몇 개 고치고 여기다 낸 거예요. 그 얘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장애인이 3명이라고 그까지 알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국회의원 중에 장애인이 3명이다. 여기서 딱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감당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에 2명 있고, 그죠? 또 민주당에 1명 있잖아요. 그럼 3명이거든. 3명, 그죠? 그럼 이게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에 몇 프로예요? 1%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장애인이 전국 전체 인구 중에서 그래도 뭐 한 5%는 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대부분 장애인이라고 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달랑 3명 있어. 이 대의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뭐 법적, 제도적 장벽, 또 물리적, 정보적 장벽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장벽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장벽, 사회적 장벽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장애인이 무슨 정치를 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장애인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자신도 스스로 내가 뭐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뭐 그죠? 우리 방금 전번에 승훈 씨 의원 그거에 몇번 도전하셨죠?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표성이 부자라는 거예요. 대표성. 저는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세 분이 장애계 또는 장애인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아마 국회의원을 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오늘 여기 그래서 장애인 선정권에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이 나오셨잖아. 이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저 대의민주주의 대표로 하겠습니다. 이게 당에다 그냥 통보해, 통보. 당은 자기가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뽑아서 통보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우리나라 장애인 비례 8단계 실험구성 목대 필요성 이것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 AI가 그냥 쫙 정리를 너무 잘해주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의무 할당 비율 도체라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이 5%잖아요. 그러면 지금 1%가 안 되니까 적어도 2% 정도는 돼서 1%는 여성, 1%는 남성 이렇게 해야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김동호 우리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한번 가셔가지고 유엔에서 싸울 실력을 좀 발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장애인들도 이 정치와 관련된 어떤 소양을 쌓으려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활성화해야 돼요. 교육도 하고 활성화해서. 근데 저는 꼭 국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되어야만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마 광주시를 예를 들면 광주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을 거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데다가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래 한동희 소장님도 들어가시고 또 누구도 추천해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작은 안 보이는 그 위원회의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거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있어요. 그런 거에도 좀 각종 위원회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 보면 제가 우리나라의 각종 정부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 장애당사 참여 뭐 이것도 하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하니까 띄워주잖아요. 그죠? 제가 빼먹었던 거 PT 자료 원상복구 바로 이거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줄 알아요. 장애인들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 됐으니까. 이런 견적이 딱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똘똘 뭉쳐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 300명까지 끝낸다고? 1%의 어떤 이런 사람만 모여있어도 우리는 정치판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은 도대체 한국이 아니고 한국 빌딩이고 한소는 도대체 앞으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대체 이 광주시에는 뭘 요구할 건지 이런 걸 딱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 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면 그래가지고 그걸 내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실험 내가 직접 나가든지 그런 정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책 결정을 하는 그 권력, 정치가나 또는 뭐 권력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단체가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하면 좀 더 아까 전에 박 땡땡 대표가 지하철을 저렇게 안 해도 사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한소장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해주신 패널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창현 한국유리모설 디자인협회 회장님 토론까지 잘 마쳤고요. 우창현 회장님은 정치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에서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권력관계도 중요하다. 이 권력관계를 정의를 몇 가지를 하셨고요. 이 권력관계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고 또 누구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바디를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이 정치 참여에도 이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이 정치 참여에 녹아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바비 인형을 사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게 정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생각과 이런 이념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치를 같이 하는 게 이게 정당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각각 이념과 철학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AI 챗GPT한테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3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그 많은 직능을 담당하는 대표 직능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법조인 300명 중에 제가 기가 막혀서 한번 세봤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도대체 장애인은 3명인데 도대체 법조인이 몇 명이나 되나 세봤더니 61명이에요. 61명.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군법무관 해가지고 61명이에요. 심지어 장애인을 대표한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변호사 자격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변호사인데, 장애인, 그냥 단순히 장애인일 뿐이에요. 장애인 감수성이라든지 정체성이 없는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 자기 전문가 해가지고 변호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환경 전문가인데 변호사예요. 이 사람 환경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일 뿐인데요.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00명 중에 61명이 이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우리 사회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300명 중에 약 한 20%를 국회의원, 이게 대의제, 올바른 대의제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제 1% 얘기하셨길래 저도 모르게 그게 생각이 나서 추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적절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된다. 이렇게 우상현 의원님 입을 빌어서 얘기하신 거긴 하지만 AI가 너무 똑똑하네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토론을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거기 플로어에서 혹시 우리 토론자들한테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4시에 막 끝마치게 되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질문과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저 혹시 질문 가능할까요? 성남에서 월 200 받고 일하고 있는 홍무장 상당수가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남자한테 한 1억 정도든 1조든 있으면 정말 연예인도 만날 수 있고, 남자 낚아는 노하우만 있으면 마크 주쿠버스 같은 사람도 닦아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복지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당사자들, 이게 흩어져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당사자들 투표로 복지관에서 임직원을 선출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인 줄은 알지만은 제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여러 번 주장했던 거고 사실 신문고에도 냈고 정말 많이 이제 제가 수급자라면 정말 1인 시위라도 할 정도로 정말 열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이 세계 통일했던 이유는 4시간짜리 일하는 작업장법이 있어서기 때문이었고 서로 모든 국가가 자기네 나라를 점령해달라 했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이제 남자가 1조를 쥐고 여자가 남자 낚아는 노하우가 있고 정말 그러면은 정말 이제 세계 이제 사회주의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무너지고 러시아도 무너지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로 나올 거고 한국 위주의 세계 통일도 되고 자유주의 진영은 아마 우리나라에 따라서 하겠죠. 예. 그래서 네,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래서, 여기서 주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토론자들한테 요 토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궁금하신 거를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김동모, 네.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을 국가의 선거에서 이렇게 정책을 짜줬으면 좋겠다 하면 예산이 오는 정도로 될 텐데 복지관이 그 예산을 받는다고 6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와서 바뀔 수 있는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의원도 이런 현실들을 모르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곧 정책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요구하지만 실상은 그저 이제 좀 수급비가 올라가고 조금 그냥 90만원 받던 게 이제 100만원을 받고 이 정도로 만족이 되고 그런 건 아닌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좀 물론 그런 의원들이 60년 동안 나온 건 아니지만 전 나가기 싫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안할 때 조금 다른 면이 필요한 건 아닌지 좀 도움이 되고자 좀 저도 정신장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를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제 거기 자문위원회에서 얘기 여러 번 듣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얼마든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거 발달장애인들 특별보장 부분도 특별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가능한 뭐 선관위 자체도 그 밖에 예산이 소관될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어 보조기구 비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에서 크게 예산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될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의견을 주시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손 오셨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투표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농인으로서 선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할 때 투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함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 접근 관련해가지고 좀 제한이 있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귀화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귀화한 농민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귀화했으면 선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투표할 때 그런 거를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예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저희가 12월 3일에 있었던 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있었던 일인데 농민들은 그 당시에 뉴스를 봐도 수어 통역이 없고 그 자막도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정보 접근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추후에 상황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관련돼가지고 일이기 때문에 큰 상황이니까 그나마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문제되면 불이 날 때라던가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장애인들 특히 노인들이 정부 조건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게 많이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귀화농인이죠. 귀화농인. 그러니까 이제 뭐 비단 그 귀화농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에 결혼이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정권, 폭넓게 그런 분들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 중에서 농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거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김경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윤석열 씨가 계엄을 저지른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큰 재난 상황, 거의 재난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이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이 적절하게 그 정보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참정권하고 좀 조금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정치 관련된 사안이니까 우리 우창윤 위원장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저도 어쨌든 이 정치 투표라든지 뭐 이런 정치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요새는 누구든지 소외가 또는 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있었던 그런 때도 저도 보고서 저게 무슨 일이지 할 정도로 참 이렇게 믿기지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어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마 굉장히 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방송국과 관련된 이런 미디어를 다루는 그런 어떤 법률, 그게 뭐 어떤 법률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법률에 어떤 의무적으로 그러한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났다, 또는 어디에 불이 났다, 또는 뭐 기상이변이 났다, 이렇게 이제 재난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그 방송국에,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항상 24시간 상주하고 있다가 당연히 그런 것이 나올 때는 나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법이 없으면은 이 안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거를 하나의 철학으로 해서 그런 걸 같이 세력을 모아보세요.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을 모아.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찍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내가 직접 해.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견으로 만들어서 그 의견을 우리 한동식 소장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한동식 소장님은 당연히 아까 전에 왔던 우리 소 의원님한테 전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무조건 탄핵. KBS 사장 탄핵.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방송통신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예. 저는 24시간 방주해야 된다. 지금 농아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또 수화나 이걸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공고문이라든가 투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하는 것을 만약 온라인화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뭐 인쇄물을 만들어서 기쁘는 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일을 다양하게 선택해 볼 수 있게 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한 2주일 전에 우리 자문위원회 소회의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지금 제가 이걸 쉽게 지금 잠깐 보여드렸던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 관련된 정보 자료도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참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 선거위원회에 전화 걸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이거조차도. 그래서 장애인에 관련된 별도의 정보가 자료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갖다 메인 화면 같은데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많이 이런 그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 개발과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저는 같이 요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질문 사항이 한 번 더 있으세요? 네, 그럼 마지막 한 번까지만 받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안녕하세요. 예, 광주에서 저희 장애인 보호자업자 운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요. 선거를 저희 장애인 이용자분들 32분 계시는데요. 그 사전투표를 다녀왔었습니다. 물리적인 접근성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었습니다. 마치 이제 동사무소 가까웠었고 시민들이 좀 양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가는데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알기 쉬운 보다센터에서 만들어서 제작된 알기 쉬운 자료집으로 미리 그 풀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저도 놀랐던 게 자료가 있었고 그리고 공약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약집이 굉장히 좀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후보 4명에 대한 10대 공약집이 알기 쉬운 자료도 있었는데 굉장히 빈약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선관위 김성호 이제 위원장님 계셔서 자문위원님 계셔가지고 조금 저희가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발달장애인 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알기 쉬운 자료집을 찾아가는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려웠었어요. 저희가 선관위 홈페이지라든가 보다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찾아서 자료를 찾아야 됐었고 근데 그 영국의 경우에 이지 리드 가이드에는 각 집에 다 배포가 되거든요. 무조건 배포되게끔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나 QR코드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면 굳이 발달장애인들이 아니더라도 문해력이 좀 어려운 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령기 아동들한테도 교육 자료로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그 보다센터 같은 그 단체에서 만드는 것보다 각 정당에서 그거를 장애인들 대상으로 만들고 선관위에서 검수하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제작을 완성하면 그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그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그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조금 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해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정책적 제안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만 계속 질타를 하니까 강수장님도 말씀을 드리고 것 같고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예,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상 선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달장애인도 신경을 안 써요. 같은 돈이 100만 원 있으면은 다른 유권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만든다고 이렇게 하지 투표가 못하는 발달장애가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주 뻔한 일인데 그걸 발달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 환경이 좀 조성이 좀 좋겠다. 빨리 마무리되면
파일을 해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접속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그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도 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지금 한 분이 우리 토론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동대구역을 가셔야 돼서 지금 1시간 급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도 빠듯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단 소장님한테 알겠습니다. 그 지금 방금 그 질문하신 분에 이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그 이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자만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데이지 자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이제 발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검색을 잘 해보니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실효성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각종 그 데이지 자료를 읽어낼 수 있는 기기가 보급이 실제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QR코드만 있거나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거를 이제 정당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정당에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실제 선거 공고문을 보면 뭐 거대 정당 두 곳 이외에는 그쪽은 워낙 정이 많으니까 빵빵하게 홍보물을 만들 수 있으나 제3당 이후에 약소정당들은 사실 지면의 홍보물조차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한 제작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정당에게만 맡겨놔서 니네가 돈이 많으니 니네가 써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법으로 만들어놓으니 적용이 되려면 이후의 과정까지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와 법이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 강대 소장님께서는 당사자시니까 그런 자료의 접근성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소장님 지금 그 5시 10분인데 여기서 50분 걸립니다 지금. 죄송한데 빨리. 네, 데이지 자료는 여러 전자 그 문서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지 규격은 비용도 좀 들고 실제로 전용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외에 뭐 텍스트, 한글, 음성, 오디오 자료 등 이런 것들이 다 공부물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마다 그 형태를 좀 다르게 제공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꼭 데이지만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전자문서나 오디오 형태나 제공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공을 저는 이거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그 선거 비용으로 이렇게 도전받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면 더 이렇게 질문을 받겠는데 지금 강 소장님이 동대구역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급하게 이동하셔야 되니까 정말 오늘 토론회 아주 뜻깊은 토론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